2005년 8월 9일 울산 남북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실종 신고 전화. 남편이 2주째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남편의 신상 정보를 훑어보던 경찰이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실종된 사람이 바로 울산의 대표적인 조직폭력 단체인 목공파의 넘버3 41살 김모 씨였기 때문입니다. 넘버3는 행동대장급 위치였습니다. 목공파는 신역전파와 함께 울산을 양분하고 있던 거대 폭력 조직이었는데 예전부터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아 경찰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실종 사건으로 보고 강력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러 라이벌 폭력 조직인 신역전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목공파 내부로 시선을 돌려 조직원들 간의 다툼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원들도 업소 관리를 담당하던 김 씨가 갑자기 사라져 급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선배인 이모 씨와 함께 신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김 씨 실종에 대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공파 행동대장 김 씨 실종 사건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미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약 10개월의 시간이 흘러 월드컵 열기가 전국을 뒤덮고 있던 2006년 6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인근 한 야산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울산 울주경찰서로 접수됩니다. 당시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도로공사 직원들이 울주군 두서면 부근을 지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한 경찰. 발견된 두개골은 일부분이 훼손된 채 땅 위로 드러나 있었고 주변을 더 파보자 20cm 정도 깊이에서 나머지 뼈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백골 상태였던 점으로 밀어볼 때 사망한 지 오랜 시간 지난 것으로 보였고 시신 외에 옷이나 신발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매장될 당시 알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력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경찰은 서둘러 시신 부검에 들어갔고 발견된 시신이 키 180cm인 30-40대 남성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신의 흉곽이 매우 발달한 상태였는데 매우 건장한 체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될 당시 두개골 일부분이 훼손된 점으로 미뤄 타살 혐의점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들짐승이 묻혀있던 뼈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시신의 무릎뼈 안쪽에서 DNA 채취에 성공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인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로 범위를 넓혀가며 비슷한 연령과 신체를 가진 실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신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백골 시신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울주경찰서의 한 형사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제로 묻힐 뻔했던 김 씨 실종 사건의 전말과 경부고속도로 백골 시신의 정체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울산에서 벌어진 모든 강력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로 근무지를 옮긴 형사가 울산의 강력사건들을 넘겨봤던 중 2005년경 발생한 목공파 행동대장 김모 씨 실종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시 오랜 형사 생활을 하며 울산 내 조직폭력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형사는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행동대장 김 씨를 떠올리며 최근까지 수사하고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백골 시신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먼저 실종된 김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자녀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김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DNA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후 김 씨 아내로부터 자녀의 치소를 제공받은 경찰은 국과수에 제출해 백골 시신과의 DNA 대조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DNA 정보 일치. 경부고속도로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정체가 2005년경 실종된 목공파 행동대장 김 씨였던 것입니다. 미제로 빠질 뻔했던 김 씨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김 씨 주변 인물들을 소환해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씩 조사하던 중 김 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고교 선배 45살 이모 씨가 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2005년 8월 9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조사했고 이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냉장고와 중고차를 구입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와중에 냉장고와 자동차를 구매한 이 씨. 심지어 중고차는 출국 전 다시 되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구매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연락해 차량 번호를 알아냈고 즉각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날인 2005년 7월 29일 울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 씨를 가리키면서 이 씨는 김 씨 살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넓디 넓은 중국 대륙에서 행방불명된 이 씨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국 공안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이 씨를 찾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 씨가 제 발로 국내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김 씨 살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의 해외 도주로 또다시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해 이 씨의 수사 기록을 다시 정리하던 경찰. 그런데 이 씨의 신상 정보를 훑어보더니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유력한 용의자인 이 씨가 키 170cm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겁니다. 이 씨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혼자서 건장한 체격의 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을 품은 경찰은 이 씨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을 다녀온 날의 통화 기록을 다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날짜에 이 씨와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 2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번호를 추적한 결과 울산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백모 씨와 임모 씨였습니다. 특히 살해된 김 씨의 오피스텔 인근에서 이 씨와 이들 두 사람이 같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백 씨와 임 씨를 소환해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 씨와 임 씨는 처음부터 김 씨 실종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앞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5년 7월경 이 씨가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와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 했고 이에 약속 장소인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모 오피스텔로 가보니 박스꾸러미에서 무언가 썩는 냄새와 피 비린내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길래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냐고 물어보자 이 씨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백하면서 시신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완강히 거절했지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이 씨가 하도 사정을 하며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이후 이 씨가 준비한 차량에 시신을 옮겨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으로 가던 중 울주군 두서면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책임을 버린다 해가지고 앉는 거고 처음에 도착했어. 그래 됐는데 이형 내가 좀 도와달라고. 공범의 자백을 통해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범인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제 중국으로 도주한 이 씨를 다시 한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던 경찰은 문득 2년 뒤인 2008년에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경찰은 이 씨 주변 지인들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리며 혹시라도 이 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돼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자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죗값을 단단히 치러야 한다며 어차피 중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도 정지되기 때문에 빨리 자수하는 게 낫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전한 내용이 이 씨에게도 전달됐는지 사건 발생 3여 년 만인 2008년 11월 15일 이 씨는 결국 자진 입국해 인천항에서 체포됩니다. (3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피골이 상접해 있었던 이 씨.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되고 난 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경찰에서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시 숨진 김 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게를 차리는 데 필요한 6천여만 원을 당시 사채업을 운영하던 이 씨에게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뒤 자신이 목공파 행동대장인 점을 내세우며 제때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마치 심부름꾼 취급을 해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생활하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살해 이후 오피스텔 에어컨을 최강으로 가동하며 시신 부패를 최소화하고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할 동안 시신과 이틀간 같이 생활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후배들을 불러 구입한 냉장고 박스에 시신을 넣어 차량에 옮겨 실었습니다. 시신을 넣기 위해 빈 박스가 필요하자 급하게 냉장고를 구입했던 겁니다. 이후 울주군 범사업에서 삽과 곡괭이를 구입한 뒤 울주군 두서업 전업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50km 지점 도로변에 사체를 안매장했습니다. 2009년 5월 31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안매장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는데 범행수단과 방법이 대범하고 결과도 중대에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돼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백 씨와 임 씨는 사체 유기죄만 적용돼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안매장 뒤 출국을 통한 도피까지 종이주도하게 경찰 수사를 피했으나 결국 검거됨으로써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발로 뛰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중 죄책감에 시달려 오히려 검거 이후에 마음이 편하다라는 범인의 말처럼 가해자도 검거 이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흉기로 복부를 찔러 김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 씨의 거짓말로 추측됐지만 김 씨의 시신이 사인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백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씨의 진술 외엔 더 이상 진실을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막은 이 씨만이 알고 있는 가운데 울산 목공파 행동대장 살해 안매장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